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우리는 늘 행복해지기 위해 많은 방법을 모색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방법 중에서도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요, 바로 나와 남의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남의 삶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네요. 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양돋보기입니다. 오늘은 한국 반도체 시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이요, 다시금 한국의 수출 1위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올 들어 11월까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이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수출 실적은 568억 8,300만 달러인데요. 이 전체 수출 품목 중에 10.9%를 차지하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치입니다. 아직 이 12월 한 달이 남기는 했지만요, 2위인 석유 제품의 수출액인 481억 6,100만 달러라는 차이와 커서요, 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하네요. 특히 연말까지 12월치 수출액은요, 이 총 600억 달러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어서요, 사상 최대의 반도체 수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산업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출 1위를 기록하게 되죠. 사실 반도체 산업은요, 그동안 한국의 든든한 달러박스였습니다. 반도체로 벌어들인 이 외화가요, 가전과 휴대전화, 통신장비 등 이 관련 산업을 일으키는 미천이 되기도 했죠. 더구나 1992년부터 2007년까지 16년 동안은요, 이 부동의 수출 품목 1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산업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2008년 반도체 수출은 327억 9,300만 달러로 전체 품목 중에 7.8%를 차지하며 6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반도체는 2년 뒤인 2010년 조선과 자동차 등을 누르고 반짝 1위에 오르긴 했지만요. 이듬해부터 다시 2, 3위로 물러앉아야 했는데요. 업체 간 설비 투자 경쟁이 과열된 데다가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세계 경제 불황으로 반도체 경기도 동반 하락한 탓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다시 살아난 건요, 2년 전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피말리는 치킨 게임을 딛고 일어선 덕분입니다. 삼성전자는요, 이 마이크론과 NEC 등 미국과 일본의 선진업체를 90년대부터 일찌감치 따돌리고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1위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2000년대 후반 마지막 치킨 게임에서 승자편에 서게 되어서요, 확고한 세계 2위에 올라서게 됐죠. 여기에 2010년부터 불기 시작한 이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붐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것도 결정적 도움이 됐습니다. 당분간 업계에서는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적수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반도체 미세 공정 기술이 후발 주자들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 상반기부터 시작한 이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 D램 반도체 공장 신축 공사 현장은요, 현재 공정 진척률이 50%로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제조업계의 맏형격인 삼성전자조차 이 스마트폰 실적이 급락하면서요, 온 나라가 경기 침체에 몸살을 겪고 있지만요, 적어도 이곳만큼은 불황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새로운 공장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기존 반도체 공장도 24시간 365일 100% 가동되면서 SK하이닉스 주변 식당 등 상가들에는 밤늦게까지 손님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또 올해는요,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진출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지난 1974년 한국 반도체를 인수해서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면서요, 이 전자기업의 기틀을 닦아왔는데요. 그동안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 불리며 우리나라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이끌어왔습니다. 지난 2004년 삼성전자는요, 이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2010년까지 신규 라인에 2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까지 했었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랑은요, 이재용 부회장 체제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삼성전자는요, 이 경기도 평택의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산업단지에 세계 최대 규모 이 반도체 라인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 투자 규모는요, 1단계만 15조 6천억 원으로 이 단일 반도체 시설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직전까지 가장 많은 투자액이었던 중국 산시성 시안 반도체 공장에 7조 3천억 원보다 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업계는요, 이 모바일 부문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 방어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예측인데요. 스마트 기기들이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 4분기 실적에서도요, 이 모바일 부문 영업이익이 1조 7,500억 원에 그친 데 비해 이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2조 원을 넘어서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모바일 부문 실적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이 지난 4일에 있었던 삼성그룹 임원 인사에도 미세공정 전환 등 이 초격차 기술 혁신을 주도한 반도체 전문가들이 약진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저 마음 놓고 있을 상황은 또 아닙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요, 이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올 6월에 국가 IC 산업 발전 추진 지침을 공표하고요, 이 내년 중국 반도체 사업의 매출 목표를 3,500위안, 한화로 약 62조 3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또 총 1,200억 위원 규모의 국가산업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중국은 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취약한 비메모리 분야에서 최근 한국의 기술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비메모리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나마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도 옛날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업계에 경계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성장 동력인 반도체, 이 다시 약진하는 모습으로 안심이 되긴 하지만요, 그냥 마음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 또 마음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잘 끌어왔듯이요, 앞으로도 이쪽 반도체 분야에 큰 성장이 있길 더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파노플리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요, 이 판매하는 생수의 종류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알프스에서 얻는 프랑스의 생수 에비앙은요, 시중의 일반 생수보다 몇 배나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이 에비앙에서는 남모를 이 빙하의 맛이 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에비앙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정말 그 작은 맛의 차이를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비싼 생수를 구매하는 걸까요? 비싼 가격이 붙은 제품이 더 좋은 제품이라고 여기는 이 소비자들의 심리는요, 이 몇 년 전에 실시한 실험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오렌지 주스 2잔을 같은 다른 모양의 컵에 넣고요, 서로 다른 가격을 적은 뒤 맛의 차이를 요구하는 실험이었는데요. 여기서 동일한 오렌지 주스를 마신 피실험자들은 모두 더 비싼 가격의 오렌지 주스가 더 맛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브랜드와 가격의 영향이 구매 심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처럼요, 이 소비를 통해서 이와 비슷한 수준의 소비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부류와 같은 집단에 있다는 환상을 가지는 현상을 바로 파노플리 효과라고 합니다. 이는 한 세트 혹은 집합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인 파노플리에서 파생된 용어인데요. 어린이가 병원놀이를 하면서 자신을 의사로 느끼거나 부엌놀이 세트를 가지고 놀며 마치 자신을 요리사로 느끼는 것처럼 고가의 가방을 구입함으로써 소비자는 마치 자신이 상류층이 된 듯한 환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노플리 효과는요, 이 1980년대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장 보드리아르가 처음 명명한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이 상품을 구매할 때 일반적으로 실용성과 가격 등의 요소를 고려하기는 하지만요,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소비해서 심리적인 만족을 얻는 것도 상당하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요, 자기 표현 욕구가 있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지 또한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이 의지로 인해서요, 사람들은 남들과 다른 특별한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데요. 이 무선 인터넷 활용에 대한 매력보다도 최신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이미지 때문에 이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현상, 또 갖고 있는 상품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인식으로 명품을 소비한다는 생각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할 때요, 개인의 이상적인 자아에 기반을 두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의 제품으로 시선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자신의 소유물로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신분사회가 없어진 현대사회에서는요, 명품을 구매함으로써 상류 계급 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즉, 브랜드가 또 다른 계급사회를 형성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는 명품 구매뿐 아니라요, 이 특정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분출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일어나는 현상을 전반적으로 일컫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 점심시간 이후 5,000원에서 만원에 달하는 이 브랜드 커피 전문점에서 주저없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의 심리도 파노플리 효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 원가보다 크게 높은 이 브랜드 커피의 가격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찾고 있는 것은 나보다 훨씬 돈이 많은 상류층 사람들도 똑같이 스타벅스나 커피빈 등 브랜드 커피 전문점의 커피를 마시기 때문입니다. 커피가 원가가 아무리 비싸봤자 소비자 가격은 10,000원 이내이기 때문에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상류층과 같은 제품을 소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는 과시효과는 또 다른 의미로요, 고가일수록 더 잘 팔리고 비싼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인 베블린 효과랑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현대 소비 이론가인 이 콜린 캠벨은요, 소비는 인간이 상상 속에서 맛본 즐거움을 현실 속에서 느끼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욕망을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상품이며, 사람들은 이 제품 자체에서 만족을 찾기보다는 제품이 가진 이미지에서부터 만족과 위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파노플리 효과는요, 이 과소비를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를 두는 걸 넘어서 브랜드 자체를 갖고 마케팅을 하고 이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죠. 상류층이 아님에도 이 다른 소비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소비를 촉진하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의 제고는요, 타 기업들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또한 관련 상품 시장이 성장하고 고용이 증대되어 경제에 선순환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 성향이요, 이 한국 특유의 비교 심리와 열등감, 그리고 동조화와 같은 성향이 근간이 된다는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명품을 갖고 있으면 상류층 계층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이 대다수가요, 이 반대로 명품을 갖지 않는 사람을 자신과 차별하는 인식을 갖게 되죠. 또 암묵적으로 사치를 합리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파노플리 효과는요, 이 다른 의미에서는 가상의 복제품이 자신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수십만 원씩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서 스스로가 이 특정 계층 집단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누리기도 하는데요. 최근 이슈가 되었던 이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 노스페이스 고가 패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고가의 제품을 사주는 부모들에게서 이 파노플리 효과의 대물림 현상이 보인다는 지적도 있죠. 이 파노플리 효과는요, 순기능을 적당히 이용하면 참 좋은 효과지만요, 이 상품 소비로 인한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단절하는 부작용은요, 올바른 소비를 통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 이 시대의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요, 주목할 만한 애플리케이션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이요. 바쁘게 살다 보면 스스로 자기 개발의 기회를 가지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취업이나 승진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나 스스로 더 많은 걸 배우면서 머리와 마음에 뭔가를 채우긴 해야겠는데요. 이 교양을 쌓거나 뭔가를 배우기는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죠. 이렇게 딱히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려울 때 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몇 개면요. 배움에 대한 열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교양을 쌓아주는 똑똑한 애플리케이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마음의 양식이라는 건요, 이 책을 읽어라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잘 읽을 시간이 없어서 안 보기도 하고요, 어떤 책이 좋은지 고르기도 힘들죠. 그 두꺼운 책을 모두 살펴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 게 또 사실입니다. 이럴 때 좀 더 편안하고 쉽게 독서에 입문하기에 딱 맞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이동진의 빨간 책방 앱입니다. 이 앱은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이 소개하고 추천하는 도서들을 만날 수 있는 앱인데요. 단순히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코너별로 이동진이 읽은 책에 대한 느낌, 그리고 저자를 직접 만나는 코너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동진이 책의 좋은 구절을 읽어주기도 하며 포토 에세이로 책의 좋은 글들을 만날 수 있기도 하죠. 소개된 책들을 바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진의 좋은 글귀로 힐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유명 평론가와 책을 토론하는 듯한 느낌도 가질 수 있어 더 좋다고 하네요. 또 숨겨진 좋은 도서들을 매달 여러 권 추천받을 수 있는 것도 이 좋은 독서 친구 같은 앱이 될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빨간 책방 앱으로 독서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면요. 이제는 효율적으로 읽을 책을 관리해야 할 텐데요. 책을 읽고 독서의 감동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 바로 독서 다이어리 앱입니다.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살면서 한 번씩 받아본 적은 있을 텐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늘 처음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언제쯤인가 읽은 책 중에 정말 감동적인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죠. 아무리 진한 감동도요,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앱은요, 책을 읽은 직후에 느낀 감동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바로바로 기록하도록 도와주는 앱입니다. 독서 다이어리 앱은요, 이 읽고 있던 책과 책의 읽은 부분을 기록하고 순간의 감동과 느낀 점도 적을 수 있어서요, 효율적인 독서를 응원해줍니다. 스케줄러가 있어 매일매일 꾸준히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일 수가 있고요. 책장 기능이 있어 읽은 책별로, 장르별로 책을 정리해서 나중에도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아주 좋다고 하네요.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부터 승진을 해야 하는 사람까지 일반 직장인에게는요,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애증의 존재, 토익입니다.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이 한국인에게 영어 시험을 정말 지긋지긋한 존재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싫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는요, 이 토익 공부를 좀 더 재밌고 쉽게 할수록 도와주는 해커스 토익 복화 앱입니다. 토익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봐야 하는 필수 교재 해커스 토익 복화가 이 게임 앱으로 재탄생한 건데요. 이 앱은요, 영단어가 적혀져 있는 단어와 이 카드가 적혀 있는 카드를 차례로 선택해야 하는 짝 맞추기 게임, 그리고 뜻을 보고 그에 맞는 스펠링을 순서대로 맞춰야 하는 복화 버블 게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심 빈출 단어를 비롯해서요, 기초 수준 800점, 900점 수준으로 레벨이 나누어져 있어서 원하는 단계를 학습할 수도 있고요. 테스트할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해커스 인강 사이트에서 무료로 인증 코드를 받으면 또 누구나 공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틀린 문제는 자동으로 단어장으로 넘어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학습하기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살면서 이 필요한 것들이요, 일일이 하나하나 공부하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앱 몇 가지만 있으면 좀 더 똑똑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한 앱 몇 개로 이 똑똑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앞으로 일에서나 일상에서나 뭘 하더라도 훨씬 자신감 있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원무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무역은요, 1974년 설립된 아웃도어 스포츠 의류 전문 OEM 업체입니다. 이 OEM 매출로는 업계 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서요, 세계 아웃도어 스포츠 의류 시장의 강자라고 볼 수가 있죠. 국내에서는 노스페이스 납품업체로 크게 알려져 있고요, 유럽과 북미의 유명 등산복 브랜드에도 큰 규모로 납품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동사의 독보적인 위치는요,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는 운동인구 증가와 아웃도어 의류의 캐주얼화로 인한 아웃도어 스포츠 의류 시장 자체의 고성장, 그리고 동사가 보유한 높은 기술력과 숙련된 노동력에 기인합니다. 동사의 주요 생산국은요, 비중 60%를 차지하는 방글라데시입니다. 이 방글라데시의 경우 저렴한 임금 수준이 장점이고요, 일반적으로 과격한 노동 시위와 미비한 인프라가 단점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이 동사의 공장들은요, 현지 정부 차원에서 개발한 공단 내에 위치해 있고 장기 근속 인력들이 많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동사는 이 향후에도 방글라데시에서 집중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며 현지 고용 인력은 2013년 5만 2천 명에서 2018년 6만 5천 명 이상으로 늘려 수요 증가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올해부터 영원무역은요, 이 매출 다변화를 시작해서요, 작업복과 요가복까지 그 생산 범위를 넓혔다고 합니다. 아웃도어 의류의 경우 한 해 매출의 약 60%가 2, 3분기에 집중되는 심한 계절성을 보이는데요. 이를 안정화시켜서 비수기에도 지속적인 공장 가동과 높은 마진의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매출 비중 10%를 차지하고 있는 신발 사업은요, 이 베이직한 제품들 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지만요, 꾸준한 투자로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면 또 다른 장기 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리하자면요, 이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방글라데시 라인 증설, 매출 다변화로 동사의 매출은 2015년 전년 대비 8.3%, 2016년 10.5% 성장이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2015년 11.8%, 2016년 14.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업무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잘 되는 것 같아가도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가 오곤 하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요, 자신의 사정이 아니니까 잘 모를 뿐 누구나 각자의 힘든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두 자신의 어려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인생의 그늘과 눈물을 받아들이는 위로를 담은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시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시인지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늘 기쁘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기본적으로 희노애락이 존재한다고 하죠. 그 모든 것이 같이 존재할 때 그야말로 균형 잡힌 삶이 아닌가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한없이 슬프기만 한 인생도 없는데요. 가끔 일이 안 풀릴 때도 있지만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일이 술술 잘 풀릴 때가 어느 순간 올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잘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으면요, 아주 작은 실수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고 말죠. 늘 잘해야지, 늘 잘 돼야지라는 마음을 버리면요, 삶이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스스로에게도 그늘이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잘 되지 않는 게 아니면 잘 되기만 하는 게 이상한 일이라는 걸 받아들이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순리대로 언젠가는 그늘이 겹칠 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운동량이 부쩍 줄어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거리도 춥게 되니까 버스를 타게 되고요. 쉬는 날이면 도통 집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요, 더 열심히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